무한히 펼쳐진 우주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인류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이뤄냈는지 알 수 있죠. 오늘은 그 놀라운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을 향한 인류의 첫걸음부터 현재 진행 중인 화성 탐사 계획까지 모든 순간들이 인간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한 V2 로켓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도 102km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간이 만든 물체가 우주에 도달한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로켓의 본래 목적은 평화로운 과학 탐사가 아니라 전쟁용 무기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탄생한 기술이 결국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1949년에는 같은 V2 로켓이 107km 상공에서 지구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을 전송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촬영된 지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았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이 가진 의미는 엄청났어요. 당시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후에 환경보호운동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기도 했죠. 우주가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동물들을 우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실험 대상은 리서스 원숭이 알버트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용감한 원숭이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죠. 반면 소련은 개를 실험동물로 선택했고 1951년 체이카와 데지크라는 이름의 두 개가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최초의 포유동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귀환은 생명체도 우주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우주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단연 라이카입니다. 모스크바 길거리를 떠돌던 이 잡종개는 1957년 지구 궤도를 도는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죠. 문제는 당시 기술로는 우주선을 지구로 다시 가져올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라이카의 여행은 처음부터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이었고 이 작은 개는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라이카 덕분에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훗날 인간의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소련 정부는 처음에 라이카가 일주일 동안 살아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발사 후 몇 시간 만에 과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수십 년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이 작은 영웅을 기리는 기념비가 러시아 여러 곳에 세워져 있어요. 같은 해인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름 60cm 정도의 은색 금속구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전 세계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이 수신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왔죠. 이 작은 금속공이 전송하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는 우주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3주간 신호를 보내다가 조용해졌고 약 2달 뒤 대기권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미국은 소련에게 우주 기술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이것이 우주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61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캡슐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무사히 돌아온 겁니다. 108분간의 이 비행은 인간이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가가린이 우주에서 한 유명한 말, 지구는 푸르다는 오늘날까지도 우주 탐사를 상징하는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국경도 없고 갈등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푸른 구슬 같았다고 묘사했어요. 가가린의 성공에 자극받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아폴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연설로 기록되었죠. 1963년에는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라는 소련 여성이 우주로 간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스토크 6호를
조종해서 지구를 40퀴 돌았고 우주에서 거의 72시간을 보냈죠. 놀라운 건 그녀가 혼자서 우주 임무를 수행한 유일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성 우주인이 단독으로 우주 임무를 완수한 경우는 테레시코바가 유일하다고 하니까요. 그녀는 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낙하산 동호회 활동을 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테레시코바의 성공은 우주 탐사에서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 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여성 우주인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965년 소련의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을 시도했습니다. 보스워트 2호에서 나와서 12분간 우주 공간을 떠다니면서 인간이 우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주복이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우주선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같은 해 미국도 제미니 4호 미션에서 에드워드 화이트가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첫 우주 유영은 2~3분간 지속되어 소련보다 더 오래 우주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었죠. 1966년 소련의 루나10호가 달 궤도에 진입하면서 인류는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주위를 도는 최초의 인공물체가 탄생한 거죠. 이는 달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루나10호는 달 표면의 방사능 수치와 중력장을 측정했고 달에도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후에 아폴로 달 착륙 미션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1968년은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추월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아폴로 8호가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까지 날아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되었거든요. 프랭크 보먼, 제임스 러벨, 윌리엄 앤더스 세 우주인은 달 궤도를 10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지구도지 사진은 지금까지도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진 중 하나로 여겨지죠. 달의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은 인류에게 우리 행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강력한 이미지였어요. 아폴로 8호 미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달 궤도에서 창세기 구절을 낭독하며 지구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은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한 거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을 전 세계 6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암스트롱의 유명한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어요. 그와 함께 달 표면을 걸은 버즈 올드린도 달의 황량한 아름다움을 웅장한 정막이라고 표현했죠. 달에서 21시간 30분을 보낸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표면에서 실험을 하고 샘플을 수집했으며 미국 국기를 꽂고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명패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콜린스는 명령선에 홀로 남아 동료들의 귀환을 기다렸죠. 특히 콜린스는 달의 뒷면을 혼자 공전한 최초의 인간이라는 독특한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의 뒷면을 지날 때는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어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달 착륙 임무를 마친 후 이글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이륙하는 장면도 역사적이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우주선이 발사되는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착륙과 이륙 모두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인류는 우주여행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성공 이후 NASA는 계속해서 달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폴로 12호부터 17호까지 총 6번의 달 착륙 미션 중 아폴로 13호를 제외한 5번이 성공했고 총 12명의 인간이 달 표면을 걸었어요. 1971년 소련이 발사한 살유트 1호는 우주 정거장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오늘날까지도 우주 탐사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첫 번째 우주 정거장이 지금의 국제우정거장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살류트 1호는 불행하게도 첫 번째 승무원들이 지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주선 내부 공기가 새어나가는 사고로 3명의 우주인이 모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 사고를 통해 우주 안전 기술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NASA가 발사한 파이오니어 10호는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속도를 달성한 최초의 인공 물체가 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을 최초로 근접 촬영하는 임무도 수행했죠. 지구에서 약 13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가면서 2003년까지 신호를 보내다가 전력이 다해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을 파이오니어 10호에는 지구 인류를 소개하는 금속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혹시 외계 생명체가 발견한다면 인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금속판에는 남녀의 그림과 태양계 위치, 수소 원자의 구조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1974년 NASA의 메리너 10호가 금성을 근접 촬영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특수한 자외선 필터를 사용해서 금성의 두꺼운 구름층 아래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듬해에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9호가 금성 표면에 착륙해서 다른 행성 표면의 첫 번째 사진을 지구로 전송한 거예요. 금성의 환경이 얼마나 극한인지 아시나요? 표면 온도가 섭씨 920도에 달하고 대기압은 지구의 92배나 됩니다. 베네라 9호는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55분간 버티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죠. 1982년에 발사된 베네라 13호는 컬러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장착해서 다른 행성에서 녹음된 최초의 소리까지 전송했습니다. 금성 표면에서 녹음된 소리는 강한 바람 소리와 착륙선의 작동 소음이 섞여 있었는데 이것이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들려온 최초의 소리였어요. 소련의 베네라 시리즈는 총 16기가 발사되어 금성 탐사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1977년 NASA가 발사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태양계 외행성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차례로 탐사하면서 우리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보이저 탐사선들이 촬영한 목성의 대적점과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천왕성의 독특한 자전축, 해왕성의 강력한 바람 등은 모두 인류에게는 전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특히 목성의 위성 2호에서 활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1981년 NASA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일반 비행기처럼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어서 우주 탐사를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었어요. 1984년 NASA 우주인 브루스 맥캔들리스가 우주복에 부착된 개인용 추진장치만으로 우주 유영을 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주선과 연결된 줄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우주를 떠다니는 인간의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겼거든요. 이 개인용 추진장치는 질소가스를 분사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우주인이 마치 제트팩을 메고 날아다니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어요. 이 기술은 후에 우주정거장 건설과 인공위성 수리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탐사 역사에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면서 크리스타 맥컬리프 교사를 포함한 승무원 7전원이 희생되었죠. 결함이 있던 오린 실로 인해 고체 연료 부스터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외부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주 탐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고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인 최초로 우주에 가려던 교사 맥컬리프의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텔레비전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1990년 발사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 관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대기의 방해 없이 우주 깊숙한 곳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주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놀라운 사진들을 지구로 보내주고 있고 2040년까지는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블의 뒤를 이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1년 말에 발사되어 더욱 선명하고 깊은 우주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독수리 성운, 말머리 성운, 나선 은하 등의 이미지들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술작품 같은 사진들이에요. 이런 이미지들 덕분에 일반인들도 우주에 대한 관심과 경이로움을 갖게 되었죠. 1997년 NASA의 화성 탐사선이 붉은 행성에 착륙하면서 소저너라는 작은 로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구달 시스템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최초의 로버였죠. 이후 화성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로버들이 착륙해 지금까지도 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저너는 6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이었는데 화성 표면의 암석과 토양을 분석하면서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이 작은 로버의 성공이 후에 스피릿,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퍼시비어런스 같은 더 큰 로버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인류 협력의 상징이 되었죠. 국제우주정거장은 91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무중력 환경에서의 각종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이 우주기지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밝게 빛나며 지상 400km 상공에서 시속 2만 3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19개국에서 온 240명 이상의 우주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2003년 또 다른 비극이 우주 탐사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중 분해되어 7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발사 과정에서 날아온 단열재 조각이 왼쪽 날개에 구멍을 만들었고 대기권 재진입 시 고온의 가스가 들어가면서 우주왕복선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미국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2011년에 종료하고 새로운 우주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스페이스X나 보잉 같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004년 NASA의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토성의 모습들을 전송해 왔습니다. 토성의 고리와 위성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태양계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죠. 카시니는 13년간 토성 시스템을 탐사하면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대기와 메탄 호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엔셀라두스라는 작은 위성에서 물과 얼음 기둥이 분출하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8년 NASA의 피닉스 착륙선이 화성 북극 지역에 착륙해서 화성 토양에서 물 얼음을 직접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2009년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비슷한 외계인 행성들을 찾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지구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케플러는 별빛이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관측해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것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5,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 되어서야 수성의 궤도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NASA의 메신저 탐사선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 주위를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죠. 이 탐사선 덕분에 수성 표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촬영할 수 있었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성은 낮에는 섭씨 40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온도 변화를 보이는 행성이에요. 메신저는 수성의 북극 지역에 물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2012년 보이저 1호가 성간 공간에 진입하면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최초의 인공물체가 된 거죠. 보이저 1호가 63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사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생명체의 고향인 이 작은 점에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했어요.
이 사진은 우주에서 본 지구의 보잘것없는 크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행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2014년 유럽 우주청의 로제타 탐사선이 해성 67P 주위를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고, 착륙선 필레를 해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켰습니다. 해성에 착륙한 최초의 사례였죠. 해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시간 캡슐 같은 존재여서 이 미션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2015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ASA의 던 탐사선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천체를 차례로 공전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고, 2011년 소행성 베스타와 2015년 외소행성 세레스의 놀라운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같은 해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을 최초로 근접 통과하면서 이 작은 외소행성의 가장 선명한 사진들을 촬영했죠. 명왕성 표면의 하트 모양 무늬와 5개의 위성들은 태양계 가장 외곽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019년 전 세계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블랙홀의 첫 번째 직접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인류가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M87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촬영한 이 이미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정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했어요.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 주변의 빛나는 고리 모습은 온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2020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을 성공적으로 운송하면서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 비행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NASA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우주인을 우주에 보낼 수 있게 된 첫 번째 사례였어요. 현재 NASA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낼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초의 여성이 달 표면에 발을 디딜 예정이죠.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는 우주 탐사의 다음 큰 목표로 여겨지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NASA도 2030년대에 화성 유인 탐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 탐사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80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